정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지은 위원장이 헐레벌 더 뛰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네. 차가 좀 많이 막혀서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김규현 변호사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자, 오늘 1부는 내부자들 코너이고 잠시 후에 2부에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천준호 의원 모시고 민주당 재보궐선거를 비롯해서 10월 달에 지금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과연 당면 현안 과제들을 돌파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좀 따져보려고 하고요. 오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위증교사 혐의 검찰에 구형이 나왔죠. 3년 나왔는데 징역 3년. 뭐 설마... 최고형 때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검찰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에 선거법 사건 때도 양형 기준상 최고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설마 이번에도 그렇게 속보이게 또 똑같이 그렇게 할까?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했는데 뭐 역시나. 예. 근데 이 양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이번에도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이유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가 그 사적인 어떤 감정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구형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최소한 검찰이 과거까지는 아무리 표적 수사를 하고 뭐 조작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최소한 형식상 그럴싸한 논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그거조차도 너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그 양형 기준상 이제 그 최고 구간이 징역 3년이거든요. 근데 징역 3년의 그 구간에 들어가려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뭐 특별 형량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양형 인자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정해놨어요, 대법원에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어야지 그 구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쩐 뭐 어거지 논리로라도 이게 해당한다는 거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사유가. 내가 볼 때는 괘씸죄를 적용했어. 그러니까 표현에 의하면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를 짜깁기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 감경 요소가 전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짜깁기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리고 이게 녹취에서 자기들 유리한 부분만 딱 따갖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전체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사실대로만 말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만 딱딱딱딱 잡아서 그거만 이제 그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걸 넣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무슨 뭐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가 이거는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수 언론에서 주구장창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딱딱딱딱 짜집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들은 부분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대로 말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지난번에 재판부가 전체를 다 이렇게 듣자라고 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맞습니다. 검찰은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제 쫄리니까 더 이렇게 구형을 세게 하는 거죠. 맞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그래서 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지금 써먹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게 구형하는데 너 무죄 선고할 거야? 있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결국은 이번 지금 정국은 윤석열을 언제 끌어낼 수 있느냐, 결국 싸움으로 귀결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은 검찰 등 이 적폐 법조 세력 대 민주 시민 세력 간의 한판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받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무죄 받았잖아요. 1심에서. 이거는 진짜 저도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 야, 이거는 또 검찰이 7년 구형을 했어요. 구형은 7년 때렸는데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기계적인 어떤 법리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법을 따라 박혜영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하고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 근데 사퇴를 안 하고 버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참.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가 BP 패밀리에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가 들어간다. 본인 포함해서
이거가 지금 JTBC가 제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제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을 했는데 예. 왜 안 믿는 거예요 대체? 여기서 말하는 BP는 블랙펄 인베스터, 예. 인베스트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건 기록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이게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흘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JTBC 지금 검찰 내부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JTBC의 뭔가 내용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급의 단독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예. 사실상 뭐 이거는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 수사 기록을 알 수 있는 위치에는 누구누구가 보통 포함되나요? 검사, 그러니까 담당 검사, 예, 담당 검사, 네. 그 수사팀, 네. 수사팀, 예, 그리고 뭐 변호인이 있긴 한데요, 변호인들. 예, 예. 예. 근데 변호인들이 그 이런 거를 윗급은 어느 정도 이 상세하게는 모르나요? 윗급들. 윗급들은 결제 라인들. 몰라요. 결제 라인은 일반적으로 그냥 기록을 보기만 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아, 근데 그래요? 아마 부장 검사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예, 그 윗급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좀 만약에 검사했던 그동안의 짬밥으로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나왔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수사팀 검사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뭔가 돌아선 공범 아,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예. 야, 우리는 처벌받는데 김건희만 빠져나가? 그렇죠. 나 이건 못 참겠다. 예, 아, 이럴 수도 그 있겠구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수사 검사는 그동안에 2명이 열심히 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때 수사팀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갖고 있는 수사팀은 다른 예. 수사팀이죠. 지금 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 전주 유죄를 음. 만들어낸 초창기 수사팀 음. 여기가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그쪽이 팀이거든요. 지금 내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쪽이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들고 있는 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거. 예, 근데 뭐 거기서 지금 수사팀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싶지는 없잖아요. 않고, 예, 그러면 기존의 팀 아니면 예, 공범 중에서 야, 이거 열받는다. 같이 죽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아픈 건 우리가 못 참아. 그렇죠. 이런 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내부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자, 이지은 위원장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일찍 또 나왔는데도 내일이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가 댓글에다 썼는데 뭐라고요?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네. 그래서 이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좀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아. 그러면은 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들도 막 여기에 포함이 네. 막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요즘에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제보하길 잘했다. 이정호한테는 요즘 연락 안 오죠. 예.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예. 단톡방에서는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종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꽤 있어서 뭐 처음에 막 아니다 하는데 막 이렇게 설득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싸한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지없이 그게 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하고 뭐 40번 네. 뭐 대화했던 거, 문자 주고받고 좀 메시지 오간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통화네요. 그러면은 네, 이번에 고발인 조사 네. 받은 다음부터 바로 이제 막 연락하고 그러면 그랬었죠. 이 정도면 질이 안 좋은 친구 아니야? 아니 뭐 원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주가 조작 사건도 연루가 돼 있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뭐 본인이 걸어왔던 길들이 있으니까요. 네. 결국에 정의는 구현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슈들이 꽤 많은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지난 총선 투표율 분석을 공개했어요. 이게 이제 늘 시기가 끝나면 동시선거가 끝나면 네. 중요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율 분석 자료를 선관위에 내놓습니다. 네. 근데 의미가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짧게 좀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 투표율이 67.0%가 나왔잖아요. 연령대별 투표율을 한번 선관위가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 그러니까 2000년에 치렀던 거와 작년에 2024년
치렀던 걸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거가 지난번 24년 거였고요. 그 밑에 거가 20년, 그 밑에가 16년, 2016년 세계 총선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 50대, 60대, 70대, 80대는 다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지난 그러네요. 총선에 비해서 예. 일제히 다 올랐고요. 40대 이하는 일제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이거 저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했나?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특히 물론 50대, 6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투표율이 높다 해서 저쪽이 유리한 건 아니었지만 워낙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앞서서 그렇지 투표율만 보면 상당히 긴장해야 할 부분이 느껴집니다. 예. 사실 20대가 많이 빠졌어요. 저걸 보면서 절에서 약간 여론조사가 안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령별 투표율 때문에 네, 네. 그러나 그거는 연령별 투표율이 나중에 이렇게 곱해 보면 한 2~3% 정도, 2% 정도는 영향이 있어요. 약간 그 경합지는 그럴 수 있어요. 0.6%. 그런데 참 네. 마음이 아프다. 자, 성별 투표율 한번 볼까요? 성별 투표율을 보면 여성이 67.9, 남성이 66.5로 여성이 이번에도 투표율이 더 높았는데요. 특이한 거는 성별, 연령별 대비 투표율을 봤더니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대남이라고 하는 네. 층이 여성들에 비해서 엄청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그러네요. 보시면 네. 20세에서 24세 보면 여자가 57인데 남자는 50.1 야. 차이가 네. 크게 벌어졌죠. 또 더 벌어졌습니다. 20대 후반은 여성이 58.2인데 여성은 45.6에 불과했고요. 아니 남성은 여성이 58.2, 남성은 45.6. 13% 예, 차이가 13% 나네요. 차이가 나고 또 30대 초반도 여성이 58.5인 반면에 남성은 49.3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대남이라고 일컬어지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이 남성층들이 투표장에 안 간 거예요. 여성들은 네. 열심히 갔고. 네,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판을 쳤기 때문에 네. 열받았고 뭐 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대선 때 이준석 때문에 약간 혹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흥미로운 거는 50대를 저 넘기잖아요. 그러면 동일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남성 투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40대 이하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동일 연령층에서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층 여성층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예. 투표율이 높다. 이것도 네. 흥미로운 점입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성별 지역별 투표율을 봤더니 전남 세종 서울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고요. 서울이 참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사전 투표율이 31.3%였는데 흥미로운 거는 사전 투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3.8%포인트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장엔 남자가 더 갔다.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거 뒤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연령대별로 봤더니 60대 70대가 가장 높았어요. 이거 보통 옛날에 사전 투표하면 젊은 층들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이제 60대 70대들도 사전 투표 열심히 해요. 그러시네요. 그분들도 네. 그냥 뭐 열심히 이제 합니다. 60대 70대들은 예전에 약간 이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사전 네. 투표가 뭐 음모론 음모론 잘못될 수 네, 있다 막 네. 이랬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본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그 약간 네, 좀 네. 태극기 그러니까- 막 이런 쪽으로 네, 해서 네.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 있어요. 투표에서 민주당 표가 국민의힘 표에 비해서 항상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옛날에 막 차이 많이 날 때는 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네. 났지만 지금은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뭐 한 10%포인트 뭐 이 정도 줄어든 거예요. 네. 10% 15%포인트 정도로 옛날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거는 그만큼 이제 나이 있는 층들도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사전 투표가.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민주진영을 계속 지지했던 사람들이 40대, 50대 분들이 네. 이제 거의 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65세까지 올라갔죠. 네, 60세까지 이제 되면서 네.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화되지 않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연령 효과하고 에이지 효과하고 코호트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 세대 효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80년대에 그 자기 학창 시절 특히 이제 젊은 시절 대학생 시절에 이 젊은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 그 가치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때 큰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예. 군부 독재에 네, 저항했던 네. 그 시절이니까 이게 그 세대 586 세대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60대 초반까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대선은 거의 60대 후반까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60대 전선에서 민주당이 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등한 싸움을 벌릴 수도 있다. 지금 이제 60대 초반은 싸워보면 하거든. 60대 네. 후반이 밀리는데 다음 대선은 이제 60대 달라질 수 후반까지도 해볼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시사점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확실히 그 지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조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례조사. 먼저 이제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이 먼저 발표한 걸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22.2%가 나왔어요. 전화면접조사. 근데 그리고 ARS 조사에서는 21.1이 나왔는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0.9%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긍정평가가. 그다음에 ARS 조사에서는 6.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ARS는 큰 폭락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죠. 똑같은 거의 ARS, 최저였죠. ARS 조사 방식이죠. 저희도 이게 지금 집권 최저치고요. 그 전화면접 조사도 최저치입니다. 자 보시면 특이한 건 뭐냐면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 보시면 ARS 조사에서 중도 보수가 있는데 좀 밑에 키워주시겠습니까? 밑에 걸 좀 키워주시면 ARS 조사에서 중도에서 9.9%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크게 좀 키워주세요. 9.9%가 하락을 했는데 보수에서 무려 또 10.6%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 중도하고 보수 특히 이제 보수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여론조사 꽃 같은 게 이번에 이제 진보 쪽에 표집이 많이 잡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ARS 쪽에서 보수 쪽들이 응답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부끄러워. 지금 국면이.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건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들, 자기가 중도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했다 했지만 이번에 못했다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네. 층에서 중도하고 보수층에서. 특히 60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60대에서 전화면접 조사했더니 9.6%포인트가 빠졌어요. 60대에서. 그리고 ARS 조사에서도 3.0%가 빠졌거든요. 60대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리얼미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얼미터도 유사한 현상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지지율 보면 리얼미터에서 4.5%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25.8. 그래서 오늘 뉴스에 도배가 됐죠. 리얼미터 예. 거가 최저치 네, 나왔다 최저치. 해서 네. 많이 거론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빠졌느냐. 리얼미터 거도 보면 주로 그 층들이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거도 지금 그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 자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자 일단 많이 빠졌다는 거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MBS 조사 정당 지지율도 나오는군요. 정당 지지율에서 43점 지금 2대 29.9 나왔죠? 민주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국민의힘 많이 떨어지고. 13.3%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MBS 한번 보실래요?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MBS에서도 27에서 25로 주저앉았죠. 이것도 최저치예요. MBS 네. 조사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꽃 리얼미터 MBS 보면 전화면접 조사 못지않게 ARS 조사에서 일제히 지금 하락했다. 이건 이제 공이 확인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정당 지지도에서 리얼미터 결과 봤죠? 리얼미터에서 크게 하락한 데가 어디냐면 국민의힘이 60대에서 무려 18.1%포인트가 하락했어요. 8.1. 60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리얼미터. 네. 아까 꽃에서도 여론조사 꽃에서도 60대가 흔들린다는 얘기했죠. 중도층에서 6.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여론조사 꽃거 한번 보실래요? 여론조사 꽃의 정당 지지율은 저렇게 42.5대 26.8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는 51.9대 25.5로 큰 차이가 벌어졌는데 여기에서도 60대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무려 민주당이 앞서요. 60대에서 질 것 같죠. 민주당이 앞섭니다. 네. 전화면접 조사에서 43.0대 37.3으로 60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섭니다. 네. 그리고 ARS 조사에서도 50.2대 33.6으로 60대에서 앞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도 60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이게 나왔고요. 리얼미터에서도 60대에서 18.1%포인트가 국민의힘 빠졌다. 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60대가 60대가 핵심이네. 크게 흔들리고 있다. 네, 전통적 보수세가 셌던.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실망감이 커졌다는 거죠. 60대가 보기에. 이게 좀 주요한 특징이고요. 김건희 특검법 찬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한번 보시면
김건희 특검법 찬반에서 꽃의 결과는 전화면접 조사 69.5대 2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ARS 조사에서는 72.0 대 23.2로 벌어졌네요. 더 벌어졌는데 네. 지난번 가장 보수적인 그 조사로 알려져 있는 MBS 대통령실에서 좋아한다는 네. MBS에도 특검법 찬반이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65대 24인가요? 잘 안 보인다. 65대 2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의 비슷하죠. 찬성한다가 65네요. 아까 저기 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꽃은 네, 조금 네. 더 높을 뿐이지 그렇죠. 반대는 24, 25 비슷하게 네. 나왔죠. 그래서 대동소이하다. 지금 여론서 꽃과 MBS의 김건희 특검법 찬반에 대해서는 그리고 MBS 저 조사에서 주목됐던 게 보수층에서 찬성이 네. 더 높더라. 어. 반대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그렇죠.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예, 필리버스터도 못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네, 나머지 그 현안들 여론서 꽃에서 조사한 현안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명태균 처음에 그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통령 부부하고 네. 통화해서 뭐 밝혀졌다 뭐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이 명태균 씨의 배우가 대통령 부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 부부일 것이다라고 응답한 게 전화면접 조사 51.2, ARS 조사 65.3, 대통령 부부가 아닐 것이다 17.7, 25.4 이렇게 네. 조사가 됐습니다. 저는 저 조사의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힘의 원천. 네. 여기서도 보시면 60대에서 보시잖아요. 52.4가 대통령 부부일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저기 전화면접 조사에서. 근데 네. 대통령 부부가 아닐 것이라는 게 60대에서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대에서 아. 52대 28. 28. 그럼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김건희 이슈 때문에 60대가 완전히 등을 돌린 거야. 네. 윤석열한테. 네. 이게 근데 참 저것도 근데 아닐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아니면 누구라는 뭐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그냥 싶어도 그냥 마음이. 아니었으면 여기가 아니면 좋겠다. 최소한 얘야라고 네. 뭐 누구라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는 것처럼 예전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남. 이 사람 네. 이름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 김대남. 그 전 청와대 그 선임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됐죠. 네. 이 공개는 이제 서울의 소리 장인수 저널리스트에서 공개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갑 그 이원모 공천 네, 네. 관련해서 관여했다 김건희 씨가 이런 취지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거든요.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거 공천 관여한 녹취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는 게 61.7, 66.2 각각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아닐 것이라는 건 19.2, 17.2에 불과했어요. 잘 모름이 썼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보면요. 잘 모르겠다는 게 꽤 높게 나와요. 27.2, 38.6.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긴 거 같아. 왠지. 긴 거 같은데 나 그렇죠. 기다라고 얘기는 참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 못하겠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대구 경북도 63.4가 사실일 것이다. 대구 경북에서. 아니다 하는 사람은 9.2에 불과했어요. 대구에서 잘 모르겠다는 게 27.5.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보수의 집도 아성, 이 대구 경북도 흔들리는 거. 그렇지. 김건희 이슈만큼은 이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걸 아니라고 하려면 나 자신을 속여야 되거든요. 네. 아니, 논리가 없잖아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세뇌시켜야 되는데 그건 양심상 못하는 저는 거죠. 또 그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대는 걸 누가 좋아해? 맞아요. 그런 사람. 여자가 그렇죠. 저렇게 나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까지 합쳐져서 네. 더 이제 쭉쭉 빠지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보수 측에서? 아니 당연히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걸 해야지. 진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을까? 분명히 조금은 있을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60대가
전화 면접 조사에서 57.3이 사실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24.7. 60대가 완전히 돌아섰다니까요. 네. 김건희 정국에서 가장 먼저 지금 그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계층인 60대. 왜냐하면 60대가 50대 쪽으로 오느냐, 60대가 70대 쪽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그쵸. 중요하거든. 네, 네. 근데 지금 50대하고 생각이 비슷해. 아 우리 형님 누나들 고맙습니다. 아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형님 우리 누나들. 대표님께서. 70대도 네. 언젠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흔들려. 네, 60대가 60대 넘어가면 넘으면 그다음 70대야. 70대죠. 네. 우리 공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이그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 수심위가 정반대 결과를 내놨잖아요. 두 네. 건에 대해서.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 검찰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관련법에 대해서 기소해야 한다는 게 74.1, 72.9로 높게 나왔습니다.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20%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서도 대구 경북은 무려 69.1이 기소해야 한다.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23.6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확실히 왔고 60대 어떻게 됐냐? 68.2 기소해야 한다. 아, 기소하지 않았는데 23.9. 굉장히 높네요. 야, 그러니까 이건 더 60대가 높네요. 확실히 네. 이번 조사에서 완전 넘어갔네요. 일관성 있어요. 일관성. 네.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뒤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 관련해서 이거 40차례 아까 이종우랑 네, 통화한 거 통화네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기소해야 한다. 71, 71.4, 71.0. 기소할 필요가 없다. 19.4, 18.0. 비슷해요. 앞하고. 근데 여기서도 60대 63.1이 기소해야 한다. 30.4 기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대구 경북이 68.5 기소해야 한다. 네. 기소할 필요가 없다. 14.6.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가릴 것 없이 싹 정리됐습니다. 전국을 하나의 그 뭐랄까요 생각이 뭉치게 만든 뭉치게 만드는 우리 김건희 대단한 여사님께서. 김건희. 역시 김건희는 훌륭하시다. 대단하다. 네. 훌륭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 아까 찬반을 했고요. 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 짚어봤는데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짚어본 거 못지않게 이제 피해날 네. 최근에 이제 의혹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이 또 제 이름까지 거론했더라고. 아 봤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얘기 나눠야 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 P&R 대표가 하우스 이펙트 관련해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제 예. 의견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탄소 같은 여자에서는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이 박근혜 탄핵 때하고 윤석열 지금 지지율 네. 그때하고 지금은 좀 비교해서 재미있게 좀 분석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탄핵 국면으로 관련 무엇이 트리거가 돼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토크를 좀 이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코어 밀크시스 광고 하나 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 시슬. 네, 우리 가족 간 건강 도우미 코어 밀크 시슬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지만 가격과 이벤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술자리, 회식자리를 위한 휴대용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뭘? 아, 술자리, 회식자리를 위한 휴대용 패키지가 야 내가 맨날 출시됐대요. 구경하니까 이거 바로 반겨. 우리가 필요하죠. 예, 공식몰에서만 판매되는 패키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30%나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밀크 시슬이 간에 네.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광고도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코어 밀크 시슬입니다. 네. 코어 밀크 시슬. 저는 음주 전후에 먹어봅니다.
효과 좋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코어 메이크 시슬. 자, PNR 조사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명태균이 이준석 띄우려고 여론조사를 비공표로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준석이 잘 나오니 이준석을 찾아갔고, 이준석을 설득해서 그 다음에 공표용 조사를 해서 이준석을 띄웠다. 네. 그 처음에는 2등했는데 그 다음에 1등으로 올라섰다. 이런 이야기들이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네, 여러 네.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이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네. 저하고 명태균 별로 관련성 없습니다라고 이제 자락을 깔면서 네. 출마를 권유한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태균 때문에 내가 전당대회 출마한 거 아니다. 그 전에 이미 그렇죠. 예. 결심이 섰고 레이스를 밟고 있는데 네. 명태균 쪽에서 PNR에서도 조사를 했더라. 근데 네. 거기서 1등이 나왔는데 네. 그 다음날 하루 차이로 제가 박시영 옛날에 대표가 있었던 하던 인지코리아 컨설팅 제가 이제 대표로 있었던 그때 저희가 이제 정례 조사라고 매주 하나씩 예.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당대표 선거가 약간 관심에 떠오를 때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저희도 여론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준석이 1등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지코리아 컨설팅 조사에서 저를 밀어줬을 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기사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지코리아 컨설팅은 친민주당계 인사인 박 대표의 정치 컨설팅 업체다. 19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략 컨설팅 등을 맡은 바 있다. 아니 친민주당계면 민주당이 우호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나는 이런 게 진짜 열받는 거야. 그렇죠. 조사는 조사인 거고 네. 정치 컨설턴트로 정치적 해설은 별개의 영역인데 네. 마치 두 가지가 무슨 같이 가는 같이 것처럼. 가는 것이냐. 이 네. 명태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 브로커 때문에 이런 게 싸잡아서 이상한 의혹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이준석 어쨌든 대표님도 이준석 컨설팅을 해주신 그런 게 돼버리는 아니 나는 약간- 저 이준석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죠. 박시영 대표가 이준석 좋은 일 해줄 리가 없는데. 그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나 원래 대세 아니야? 이거지. 아니 그때 예. 이준석이 떴지. 네, 그건 예, 맞지. 근데 이제 명태균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명태균 쪽은 뭐냐면 지네가 여론조사를 비공표로 해봤다는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PNR은 선거 여론조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로 등록이 선관위 여심위에 돼 있어야 네. 공표 밖으로 알려진 공표용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네.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기능은 있는데 ARS 조사 기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는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돼. 네. 연구 인력이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여기는 공표용 조사를 못 해. 네. 근데 이 기관을 통해서 비공표용 공표하지 않는 내부의 자체 은밀한 조사. 조사를 해본 거야. 네. 근데 이준석의 가능성이 있어. 지네가 조사했을 네. 때. 그래서 비공표 조사를 결과를 들고 이준석을 찾아가서 우리 해보니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 너 도전하시오. 그리고 네. 우리가 조만간에 PNR 이런 등등에서 공표 공표용으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그게 좋게 나오면 네. 당신은 순풍에 돛 단듯이 바람이 불 거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존에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런 뉘앙스의 취지에. 네. 근데 이제 이준석은 그거를 이제 부인한 거죠. 원래부터 내가 그 명태균 할 만나기 생각이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미 당대표. 준비했고 네. 스타트를 했다. 당대표 선거에. 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PNR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는데 명태균 대표가 계속해서 막 자체 조사를 돌리다가 잘 나오면 자기한테 부탁해서 하면 그게 갑자기 돌풍처럼 이제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비공표 조사니까 네. 동일한 조사 방식으로 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공표와 비공표 차이는 밖으로 공표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네. 주로 PNR이 그 RDD 방식으로 했었고 네. 아마 여기도 그 미래한국연구소도 비슷한 DB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PNL 대표가 하우스 이펙트 얘기하는 네.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정치 편향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응답자들이 호불호가 있어서 그게 약간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하우스 이펙트인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해요. 자기는 조사 자체는 제대로 했는데 네.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맞아요. 이런 뉘앙스잖아. 네. 그럼 마치- 그게 뭐야? 그러니까 누군가 설계를 해놨어. 그게 이런 말이 안 표현을 되는 게 하더라고요. 조사 자체에서 누가
수치를 손대지 않으면 네. 그렇게 왜곡된 조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 물론 왜곡됐다는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튀는 조사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오늘 뭐 뉴스공장에서도 소개했던데 그 정도의 격차. 예를 들면 이준석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가 비슷하게 20% 나왔는데 뭐 20% 포인트가 맞아요. 차이 나는데 나는 이건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무슨 아침 낮 시간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저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나와. 네, 그렇게까지는. 네. 그럼 이건 뭔가 누가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DB에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예를 들면 보수 편향의 DB를 썼다든가 네. 응답자 DB를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설명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상식적 주장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네. PNL 사장의 주장이. 그래서 네. 한 번 더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공론회장에 나오든가 저희 네. 방송에 나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아니, 자신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어.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어딘지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해보시면 여론조사 앞에 어디 네. 잘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고 여론조사 이렇게 생각한다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듣다 보면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도 처음에 모르잖아요. 잠깐 나오고 네. 잘 못 알아듣거든. 사실은 네. 빨라갖고 말이. 그리고 뭐 사실 이거 국민의힘에서 하는 조사입니다, 뭐 민주당에서 하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얘기는 안 하죠. 안 뭐 하죠. 네. PNR입니다 아니면 뭐 그렇죠. 어디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뭐 어느 쪽이랑 가깝고 이런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얘네들은 뭐 PNR이 많이 홍보가 되니까 보수 쪽에서 PNR 나오면 적정 응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맞아, 싶은 맞아. 건데 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20%까지는 네. PNR을 예를 들면 알아요? 한 4, 5% 정도가 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누가 손대지 않았으면 아니면 DB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조사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도 좋고 검증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이걸 네. 보면서 이 대표님께서 용기를 내서 막 이런 얘기 해주신 건 감사한데 마치 튀는 결과가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태균은 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 마사지하고 뭐 언론에서 좋은 해석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 네. 조사는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네. 수치를 바꿨다든가 이러면 네. 모를까.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자, 탄소 같은 여자 오늘 그래서 박근혜, 윤석열 과연 윤석열이 탄핵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우리 대표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나름 재밌어가지고요. 보다가 오늘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과 상황을 알아보고 요거를 지금 현 상황에 좀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갤럽계 쫙 다 있어가지고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봤습니다. 자, 제일 첫 띄워주실래요? 번째 거, 네, 네. 한번 띄워봐주세요. 네. 저게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긍정 평가율입니다. 그럼 저 밑에 이제 9-4, 9-5 막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9월 넷째 주, 네, 9월 9월 넷째 다섯 주, 번째 9월 주 다섯 이런 번째 겁니다. 주 뭐 이런 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9월 4주차부터 최순실 K스포츠 미르재단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번 뚝 떨어진 거 보면 10월 넷째 주, 10월 예. 넷째 주에 25%에서 17%로 뚝 떨어집니다. 이때 소위 태블릿 PC 보도가 나올 때입니다. 이때 떨어지고 그다음에 17%에서 5%로 떨어지는 거. 요게 최순실 긴급 체포 됐을 때. 그리고 그죠.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네. 나죠. 네. 그러고 이제 대통령 사퇴 요구 있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예, 요렇게 되는데 근데 통계에 보면 지역별, 나이대별, 이념 성향별 지지율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전체 지지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잘 설명하는 비슷하게 간 게 그렇죠. 뭐냐, 예, 이거지? 소위 말하는 지지율 바로미터라고 볼 수 예, 있는 예. 지역, 나이대, 이념 성향이 뭘까 싶어서 이걸 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봐주시면 네. 저 파란색이 전체 지지율이고 네. 주황색이 인천, 경기입니다. 각 지역별로 봤는데 인천, 경기와 전체 지지율이 딱 붙어 있어요. 가장 그 잘 당시에,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념 성향을 봤더니 요거는 중도층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가 가장 설명력이 컸었거든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보수하고 진보는 극단으로 갔을 테니까. 네, 네. 예. 중도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나이대. 오늘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60대가 가장 설명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빠지면 쭉 주저앉는다는 맞아요. 얘기야. 60대가 이미 핵심이네.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 정도 됐을 때는 다른 그 진보나 아니 다른 나이대는 이미 다 바닥인 거예요.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다 네. 자,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기에 우리 60대 형님 누나들에게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이 달려 있다. 박수 한번 해. 이종호 대표도 60대. 아이씨. 아니 이게 진실 얘기하라고. 왜 그러세요? 이종호를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한테 왜 그러세요? 얘기하라고. 알았어. 진짜 60대 중요합니다. 60대. 아니 그래서 정말 또 중요한 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넘어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은 경기 인천, 나이는 60대. 그러니까 딱 맞았고요. 네. 또 한 가지 약간 달랐던 게 이념 성향이 보수였습니다. 보수. 여기서는 보수가 전체 지지율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전체 지지율은 파란색이고 보수 지지율은 주황색이어서 전체 지지율보다 당연히 보수 지지율이 높긴 하죠. 근데 저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주 거의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보와 중도는 이미 다 바닥이고 네. 그런데 보수층 지지율은 전국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총선 이후부터 이번 주까지 저거 잘 보시면 보수 지지율이 6번 떨어졌거든요. 저 6번 떨어졌을 때 공통점이 뭔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큰 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고마워. 국정 브리핑 했을 때 6%포인트 떨어졌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했을 때 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보통은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층에서는 눈 딱 감고 우리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 눈앞에서 그걸 목도를 하는 거죠.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목도를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지지율이 툭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역시나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행보를 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나왔을 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고 최혜병 특검법 부결했을 때 7%포인트가 떨어졌고 김건희 여사가 제3장소에 비공개 조사했을 때 또 마포대교에 나왔을 때 이럴 때 계속 다 떨어졌고요. 이진숙 청문회 했을 때 떨어졌고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판단했을 때 6%포인트 떨어졌고 네. 그랬고 세 번째로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면 떨어졌어요. 네.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뭐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 네, 아니야? 맞아요. 그럼 누가 나와요? 도대체? 이분들이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도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2%씩 3%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에이 이거 봐 윤석열은 안 돼 이러면서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 못할 때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니까 그게 이제 겹쳐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이 열심히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진짜 뭔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야. 이 네.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야. 한동훈도 다 그게 좀 얽혀 있잖아. 그렇잖아요. 김건희 맞아요. 네. 건에 대해서 순수리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독대도 안 받아주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킬레스건은 김건희다. 그리고 아까 60대 중요하다는 거 보수층 네. 이야기 나왔고 오늘 최혜병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최혜병 관련해가지고 8차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거의 처음이죠. 이제 검찰 측 증인이나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일단 끝나고 최초로 박정훈 대령의 부하 네, 박세진 중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박세진 중령은 박정훈 대령의 바로 밑에 부하거든요. 네. 네, 중앙수사대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박정훈 대령부터 그 당일날 이첩 보류가 지시가 나오는 당일날 VIP 얘기 나도 들었는데 네, 경로했다는 거 나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항명죄 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진실되게 했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한 식으로 막 박정훈 대령 두둔하는 듯한 말을 어. 김계환이 하고 그게 네, 네.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당사자입니다. 그 상대방이 아. 박세진 중령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김계현 사령관하고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예. 한 당사자가 당사자가 지금 중령. 그렇죠. 지금 네. 출석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요? 박정훈 대령은 이런 통화가 있었던 것도 모르거든요. 그건 중령이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세진 중령은 이분 또한 어떤 부당한 권력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희생을 당했다는 걸 알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의리를 네. 지키고 박정훈 대령한테 이 녹음 파일을 갖다 주면서 군사법원도 군검찰도 지금 못 믿습니다. 나중에 민간법원 가면은 쓰십시오. 대령님한테 이걸 안 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멋지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게 된 거죠. 용기가 그렇게 필요했을 드러난 텐데.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약간 회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아. 자료 같은 것도 맞아 가공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네, 하는 네. 그런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럼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 이런 김계환 사령관한테 대놓고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자식한테도 거짓말을 못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군 조직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 박정훈 대령한테 그 녹음 파일 갖다 주고 뭐하고 한 거에 대해서 나 후회하지 않는다. 네. 멋지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굉장한 의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분 덕분에 음. 그래도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이 됐고 또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피고인석에서 듣고 있는 우리 박정훈 대령 느낌은 어땠겠습니까? 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배도 지금 굉장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네. 그런 걸 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 오늘 뭐 그 예. 경찰서 갔다 왔다며. 마침 또 오늘 BP 뭐 패밀리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저희 마포 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아, 우리 네. 관내에 왔다 가셨네요. 예. 마포가. 별일 없었죠? 예. 아직 뭐. 그래서 그 이종호 측과 국민의힘에서 저를 이제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네, 네. 예, 제가 뭐 허위 제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왔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이거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출석 거부하고 각하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할까도 네.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검사 출신이고 뭐 일단은 수사기관에 있었던 같은 그 네. 동업자로서 또 네. 이렇게 진상 부리고 하는 그러기보다 그냥 뭐 네. 협조하고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걸로 했고 그냥 있는 내용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 분들이 저를 고소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종호 대표도 저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 스스로도 지금 말이 계속 꼬이고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는 좀 해병대 후배로서 선배한테 이제는 좀 진실을 말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종호한테 예. 기대 안 한다. 차라리. 좀 거기는 그래도 정신 이제는 좀 못 차린 60대. 본인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AI 정치 토크 어떤 주제 들고 오셨죠? 네, 이번에 그 정부에서 국군의 나라 79억 원을 들여서 군부대 시가지 행진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군의 날에 79억 원을 들여서 군부대 시가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 이걸 준비하다가 군인 2명이 다쳤대요. 그래서 이 결정을 비판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첫 번째 과도한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 이거를 뭐 사회복지, 교육, 중소기업 지원 이런 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가행진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 없이 전시적 성격에만 강조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군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사다.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존재이지 행사용으로 위험에 처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AI가 100배 낫다. 아, 100배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사람들. 맞는 말만 네. 하네요. 네. 세 번째. 네, 이거는 국민적 공감이 부족하다. 일시적인 자랑과 시각적인 성과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안보 체계와 군인의 복지 향상이다. 네. 이런 거는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제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건데요. 이 행사 중심 정책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인 안보 강화나 군의 능력 향상과는 무관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의 본질은 군의 실질적 전력 강화와 국민 보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라고 아주 똑똑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 더 물어봤어요, 제가. 네.
자, 너는 버릇없는 어린이야 라고 얘한테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한 대통령에게 매우 도발적인 편지를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에요. 근데 대통령님이 79억 원을 군인들이 거리를 걷는 데 쓴다고 하셨다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이네요. 혹시 돈이 남아도세요? 아니면 그냥 어디 쓸지 몰라서 그런 건가요? 솔직히 군인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려고 제가 세금 낸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 이런 말투를 싸가지 없는 말투를 배웠는지 진짜. 물론 제가 직접 내는 건 아니지만요. 그 돈으로 제가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차라리 길거리에 놀이공원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그 돈 주시면 제가 잘 쓸게요. 그리고 군인들이 연습하다가 다쳤다면서요? 그걸 알고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다치면 당장 멈췄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통령님은 그냥 다치든 말든 행징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 봐요. 왜요? 네,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쓰는 거라면 정말 실망이에요. 저도 어린이지만 동남미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똑똑하게 결정해 주세요. 야, 네, 진짜. 이렇게. 대단하다. 대단해. AI 최고입니다. 진짜 대통령식 싹 바꿔야 돼 국민의힘. 아까 3명 다 나올 맞아요. 필요 없잖아. 아유, 이 국군의 날 관련해서 네. 제가 제일 어이없는 주장 해명 예. 그게 있었어요. 예. 네. 이게 방산 수출 홍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내놓은 궁색한 예, 변명이 예. 방산 수출 홍보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던데 그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밀리터리 오타쿠 겸 이제 네, 군사 네. 전문가께서 그걸 일거에 거거더라고. 어떤 멍청한 정부가 국군의 날 행진 때 비행기 하나 지나가는 거 보고 산다는 그걸 말입니까? 보고 전투기를 예. 사냐. 야, 저 멋있게 생겼는데 네. 하나 사자. 아니, 누가 그걸 그리고 결정을 합니까? 내일 이제 국군을 할 때 네. 그 민간의 후원비를 이게 뜯어냈더만 9억 원. 삥 뜯은 거죠, 이거는 야, 진짜. 진짜 대단한 정거예요. 그 모자, 티셔츠, 이런데. 음료수. 아유 참. 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민주당 전략기획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네. 자, 우리 천준호 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네, 그거 알려주세요.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어떤 분들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을 목표로 이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 당원들의 민심을 잘 읽어서 집권 계획에 잘 반영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정당은 정책도 만들고 법률도 만드는데 민심을 잘 그 법률과 정책에 입히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전략기획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있습니다. 때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딱 해야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뭔가 그럴싸하게. 엄청난 거 전략을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도 몰라. 저도 어떻게 멋있게 설명할까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재보궐선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영광선거가 굉장히 뜨거운 모양의 양당이 너무 궁금해요. 조금 이렇게 격해지던데 네. 실제 어떻습니까? 이번 그 재보궐 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번 총선 때 한번 심판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국정 기조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취하다가 사실은 다시 돌아왔고 오히려 더 하면 더 할지 그 전보다 나아진 상황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폭로되는 이 사실을 보면 정말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10번, 100번 사과해도 사실 모자랄 판인데 최근 의료대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선거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김건희 여사를 아웃시킬 수 있는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가 이번 깔끔하게 선거에서 나오면. 승리하면 예. 김건희 여사 저 아웃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5곳 생각을 합니다. 네. 중에 재보궐선거 저 4곳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까지 네. 하면 크게 네, 보면 5곳이 그럼요. 이제 네. 관심을 끄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다 이기면 정말 그냥 네. 끝나는 거죠. 못 사실. 봐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권을 더 이상 예. 통곡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영광선거 어떠냐고요. 아니 그 장현 후보가 네. 저기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월세 네. 의혹 이제 이런 게 좀 나왔잖아요. 글쎄요, 그분이 아마 그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히 영광에서 군수까지 하실 생각이셨으면 영광에 집도 있으셔야 되고 네. 뭐 연고 같은 게 이제 재산의 네.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특히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영광에 자기 소유의 뭐 주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 걸로 나타났고 적어도 그 뭐 그럼 전세라도 사셨으면 임차 계약이라도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있지 않아서 이분이 여기 그럼 안 사시나 하는 의혹 아니면 월세를 사시는데 보증금 없는 월세를 사시나 하는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었거든요. 오늘 아마 조국혁신당이 그 부분에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월세를 살고 있고 나중에 당선되면 집을 마련하겠다. 뭐 그렇게 나온 네, 것 뭐 이렇게 같더라고요. 이제 네. 해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해명이 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군수까지 하실 생각이면 당연히 털을 잡고 하셨어야죠. 네. 이분이 그런 비판을 좀 받았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활동하시고 사라진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비판의 근거가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네.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분이 과거에도 들어서, 출마를 네. 하셨었죠.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그때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선거 때만 역할을 하시고 음. 그 그 위에는 잘 안 보이시다 얘기 이런 들어보니까 얘기들. 뭐 네네. 영광은 이제 승기를 잡았다. 뭐 그렇게 민주당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네. 받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영광이라는 곳이 아주 좀 특수한 지역이어서 항상 그 유권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을 평가도 하시고 때로는 비판도 하시고 이랬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영광 선거에 임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호남에서는 민주당 하면 사실 압도적인 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광 가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민주당이니까 잘하겠다. 민주당이니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다른 당이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는 것을 영광에서부터 먼저 보여드리겠다. 네. 뭐 이런, 네. 위원장이 기네 말이.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우리가 잘라야 돼. 아니면 제가 천준호 밤새. 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네. 구독자가 이제 가는 친이 10,000명을 넘었어요. 와. 그래 잘하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아마도 만명이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좀 길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유튜브의 특징은 네. 짧게 네. 두 갈씩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치고 가야 네. 되더라고요. 지금 5군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광 얘기. 영광 얘기만 하고 네. 이제 관심사는 사실 부산 금정 단일화 되느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네. 당의 전략이라는 게 숨어 있겠지만 단일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아까 그 천준호 TV 얘기 잠깐 나왔을 때 네. 구독, 좋아요, 신청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천주는 진짜 부산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총선 때 부산에서는 사실은 유권자들께서 정권 심판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차 심판, 두 번째 심판인데 이번에 꼭 완성시켜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아마 조국혁신당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후보 단일화까지는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여론조사로 단일화 하자는 안. 아마도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그런 이야기가 벌써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하게 이번 보궐선거를 시작하면서 약간 첫 단추도 잘못 끼워졌어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처음 이렇게 하셨고 부산에서 그리고 뭐 호남에서는 몇 번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네,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단일화를 네. 할 상대 후보에게 그리고 우당이라고 한 상대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는 않았고 사과를 좀 요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의 국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발언은 굉장히 너무 부적절해요. 굉장히 부적절한 네.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가 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과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요번에 시작할 때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없었던 것을 넘어가고 그냥 단일화 논의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판단 이제 좀 하고요. 단일화가 네. 없으면은 굉장히 안 그래도 힘든
부산은 지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긍정.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어쨌든 좀 이겨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조국신당에서 전향적 태도를 좀 취해주면 과거의 이야기 딱 말끔하게 정리하고 좀 앞으로 새 출발할 수 있지 옆에서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합니다. 주변에 네. 지켜보는 분들이 네. 아슬아슬해서 네네.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번 선거는 그냥 하나의 기초단체장 승리하는 선거를 넘어서 네네.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의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네. 부산에서 트리거가 저희가 될수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 상당히 내부 아니, 분열 그러니까 그런 심각해집니다. 측면에서 네. 두 당이 약간의 뭐 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다 가슴에 두고 그 네. 나중에 다 유권자들이 평가합니다. 진짜로 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할 얘기들은 많겠지만 큰 틀에서 빨리 단일화해서 어떤 형태든 결론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더 이상 감정 싸움 하지 노력하겠습니다. 마요. 네. 진짜로 이게 아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서울교육감 선거야 뭐 정당이 당연히 개입 못합니다. 네. 네. 근데 네. 보시기에 네. 민주진보와 결국 이제 보수진영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크게 네. 보면 네 네. 분의 후보지만 네. 두 분의 후보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 네. 결과를 네. 보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특히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단일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약간 이변이 일어난 것이긴 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정근식 후보가 네, 이제 당선된 예, 것도 음. 그렇고 그리고 그 플랫폼 외부에 있었던 장외 진보 후보들도 사실은 하나같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줬죠. 모아준 네. 결과가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 후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 구도가 아니 사실은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대 후보를 보면서 조전혁 후보. 네. 예, 아무래도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한편에서 이제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그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잘 표현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아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생각은 네. 갔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뭐 최근에 발표가 돼서 그 나쁘진 않습니다. 네. 좋지만 압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네. 멀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은 조전혁이라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좀 있으시죠.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투표장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근데 정근식 후보는 학자 출신 교육자인데 네, 굉장히 네. 소신 있고 좋은 분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진짜 적극적으로 진짜 뉴라이트 친일 교육들 이번에 심판해야 한다. 네.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정말 문제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는 또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일처럼 이게 벌써 이제 조만간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인가? 다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사전 투표 들어가잖아요. 다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5곳 중에서 저 서울교육감까지 포함한 5곳인데 4곳 정도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뭐 아마도 최대치의 목표를 함자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는 민주진보의.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좀 별도로 좀 제한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 지역구 중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지역은 2개 지역이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상당히 민주당에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아, 보상 네, 네, 금정하고 네. 강화하죠. 강화. 네, 네, 너무 네, 어렵죠 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사실은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번은 좀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워낙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노의 민심이 보궐선거에 이제 투표로 표출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지금 앞에 여론조사 분석을 쭉 해봤는데 60대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60대가 김건희에 가장 취약해. 네, 네, 그래서 네. 김건희 사안 때문에 열이 받아갖고 네. 60대 여론조사 제가- 꽃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도 그렇습니다. 동반 네, 하락을 네, 다 했어요. 네, 네.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네, 60대에서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역 선거에서도 60대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텐데 70대 이상도 높지만 60대가 네, 높은데 네, 네. 60대에서만 아무튼 거의 접전을 우리가 이룬다면 우리가 네. 승리하거든요. 사실 네, 네, 60대에서만. 네, 네. 60대 포커싱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부산에서 승리하면 김건희 여사 아웃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열세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금정하고 강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정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강화는 훨씬 더 어려운 네.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기사에 보니까 기사가 강화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더라고요. 예. 언제요? 네, 오늘.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아 그래요. 예, 지난 이제 뭐 총선 과정에선가요? 그 선거 그러니까 호별 방문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후보를 공천한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예, 예. 그 선거법 혹시 이번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군수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사람에게 네. 투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재보궐선거에? 또 네, 보궐선거. 그렇습니다. 아니, 예, 당선된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재보궐선거의 또 재보궐선거. 예, 예. 자진 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네. 예, 국민의힘 강화 선거에 예. 나온 국민의힘 후보가. 그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합니다. 입장이 아직 나온 건 근데 없고요.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예. 그 후보의 사퇴를 이제 촉구하고 예. 공천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예. 논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화가 수가 되겠군요. 무소속 후보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안상수 예, 예. 예, 네, 여론조사 네. 해봤더니 힘을 못 써. 힘 좀 네, 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양반 하여간 뭐 강화는 안 돼. 뭐 저희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그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 좋은 그 아주 강화 훌륭한 후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 대북 전단 때문에 대북 확성기 막 틀잖아요. 네네. 저기서 대남 확성기를 트는데 강화가 바로 앞에서 들려. 네. 예. 막새 음. 찍 하고는 막 징 소리 나고 그래서 밤에 네네. 잠 못 잔다 해서 주민들이 완전 네, 맞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진짜 네. 정부가 해결해야 하잖아. 네, 대북 네. 전단, 대북 확성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렇죠. 또 대남 확성기를 네, 쓰니까 네. 그거를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에 나몰라라 한 거야. 네. 네. 뿔 따고 나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몰표 안 주겠다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래요. 너무 그 좋네요. 피해자가 한 수천 명이 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잠 못 네. 자고 가축들도 힘들고. 맞습니다. 아이, 아유, 굉장히 강화에게도 고통스러웠을 바뀔 것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금투세 뭐 최재형 목사 의료 대란 뭐 김건희 특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잠시 후에 광고 하나 듣고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이 인터넷 어느 업체 뭐 이렇게 갈아타고 막 이러잖아요. 혜택이 좋으면. 근데 네. 되게 무관심한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혜택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고 보통 시간 낭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꼭 필요한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하면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인터넷 가입은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도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8만 원. 땅이 떨어지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땅을 땅에서- 파봐라. 땅을 파봐라. 안 108만 나옵니다. 원이 나오는지.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현금 사은품 누적이 무려 983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무려 60만 명에 달하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된 믿을 수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경력 13년 이상 된 전문가들이 최저 요금과 최대 혜택을 빨리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직영 코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 및 사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현금 사은품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네. 그거 현금 사은품 말고 좀 좋은 거 없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에게 삼성 55인치 TV 오, 선택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또한 진행 중에 있고요. 가입 시에 박시영 TV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실 경우에는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 이겁니다. 요거를 아울러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견적은 딱 3초 걸립니다. 3초 견적 확인 후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베테랑 상담원이 내일 바로 전화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 많은 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투세 오늘 이재명 대표 어젠가 오늘인가 뭐 말씀하셨던데 유예 쪽으로 본인
생각이 좀 정리된 입장을 필요하셨어요? 들으셨나요 혹시? 언론에 대고? 네, 그 MBN인가요? 예. 네, 방송 인터뷰하신 내용 네. 네, 예, 대략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국감 들어가기 전에 네.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뭐 대략 의원들 안에서는 상당히 그 음. 금투세 문제에 대한 그 추진 배경이라든지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저런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당내에서 네, 네. 디베이트도 있었고 또 상임위별로 관련된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토의가 더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이건 이거 정부적으로 결정. 빨리 결정을 네, 해야지. 결정을 네네, 해야 정무적 될 것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공감대가 좀 음. 넓고요. 예. 그래서 그럴 거면 뭐 굳이 그 국감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기보다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어. 생각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결론 낸 건 아닌가요? 네, 그럼? 아직 그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요. 결론 좀 빨리 예, 내려주세요. 조만간에 이제 그러니까요. 의총이 열리게 될 것 같고 예. 의총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음. 결정 내용, 결정 시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총은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면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의견과 네. 그리고 일단 유예를 하고 한 번 더 유예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상법 하자. 개정이라든지 네.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시장 좀 활성화 먼저 활성화시킬 수 하고. 있는 네. 방안을 좀 찾자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폐지하자는 아예 의견을. 좀 그 유예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하느니 차라리 폐지하고 음. 일정하게 조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재시행을 하자. 음.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충분히 취하자. 이런 정도의 의견 분포가 좀 현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먼저 보완을 한 다음에 때가 무르익으면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결국에는 그대로 가자는 유예나 의견이 폐지나 적은 거네요. 근데 유예하고 폐지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 정무적으로는 아닌가요?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폐지는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딱 만들고 네. 있어서 민주당이 폐지를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뭐 저희 방송에서는 유예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전에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을 함께 하면서 한 2, 3년 유예 와중에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근데 않을까 뭐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주식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장이어서 오랫동안 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매력적인 주식시장이 되려면 일단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이 실현되는 공간은 주로 이제 배당, 그러니까 보유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실현되는 방법인데 보유를 통해서 수익이 실현되는 것은 배당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에 대한 그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한 것 등이 좀 주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실현되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양도 차익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배당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낮죠. 뭐 예를 들면 미국 뭐 일본 이런 데 80, 90, 100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대신 20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이 배당을 통한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단타 매매, 이제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양도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주식시장에 비해서 그런 어쨌든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사실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예전에 삼성모직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물산 합병 네. 과정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이제 사실은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이제 해왔거든요. 네. 이런 요소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만 우리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네,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거고 그 그렇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금투세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좋지 않겠냐고 그리고 하는 것이 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그 세력도 생각입니다.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주가 조작하는. 네네. 네. 그래서 금투세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이정호 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금투세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 수심위에서 수사심사위원회죠. 수심위에서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라는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둘 다 불기소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네.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 여사를 보호하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기 네. 때문에 여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네. 뭐 그거는 대략적인 이제 뉴스를 보는 분들은 네. 짐작은 할 텐데 지금 JTBC 이런 데서 단독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뭐 네, 도이치모터스 네, 네. 관련해서 네. 수사 결과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거에 그러면서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주포였던 뭐 김모 씨, 김모 씨. 예, 예. 예, 예. 김모 씨가 보냈다고 하는 편지 편지 내용이 내용. 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이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만 예를 들면 잡혀가게 생겼다. 네, 네. 뭐 이렇게 네, 걱정하는 맞아요. 그런 네. 내용의 이제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걱정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도 김건희 정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네. 얽혀 있는 사람들의 제보가 하나 둘씩 이제 네, 나올 네. 것이다. 그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 같이 함께 부역하고 역할했던 사람들의 안에서 파열음이 나오잖아요. 네, 네. 최근에 뭐 공천 개입 사건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네.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일들이 하나씩 둘씩 막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결정적 증거들도 함께 다. 네. 그러면 이제 높다. 지금 곧 있으면 국감 들어가는 다음 주부터 국감 들어가잖아요. 국감에 그 의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비리 제보가? 뭐 요즘에는 뭐 의원들한테도 많이 오지만 유튜버 우리 박지영 TV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저희는 없습니다. 뭐 의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혹시 더 많은 제보를 좀 받기 위해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오늘 발표도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정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정부의 행태 이런 것과 관련된 제보들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보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보자 보호센터를 이제 설치하고 이제 운영해 나갈 그런 제가 계획입니다. 제보를 했다가 한번 당해 보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변호사 검사를 했던 사람도 이렇게 무서운데 네, 네. 일반인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보호를 네. 해줘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결정적 한 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뭐 결정적 한방 아직 이제 좀 확인드릴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과거에 비해서 아니 그건 뭐냐면 정권이 지금 과거 박근혜 정권 말기 현상들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네.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주목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감을 보니까 아직 국감이 이제 진행 초입 단계지만 제보가 굉장히 CR이 좀 잡히는 뭔가 좀 이야기가 좀 될 만한 거리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지. 뭐 그게 저한테 다 이렇게 취합되고 있지는 않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그것을 네. 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테니까요. 이제 국감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말기에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태블릿 PC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게 딱 되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거기서 확정적으로 드러났고 또 비슷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입시 비정 네. 입시 비리 네. 와 관련된 이제 제보들이 막 이제 그 표출이 되면서 네. 그 국면이 확 전환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특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결정적 증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국면이 전환됐는데요. 네. 저는 이번 국감에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것은 이제 국감을 진행해 보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최혜병 그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네. 그 뭐 제2 국무회의에서 지금 제2호가 했죠. 있었고 네. 뭐 대통령이 10월 4일까지 권한이 있으니까 네네. 아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텐데 그럼 이제 국회가 언제 표결 절차를 다시 제2의결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뭐 우원식 의원 의장은 인터뷰에서 10월 10일 이전에. 10월 10일 이전에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권이 있어서 그건 선거법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0일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본인은 그 말씀을 주셨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는 나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10월 이후에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선거법 문제는 그렇긴 하지만 이탈표 네.
선거법에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선거법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 됐던 사람들이 그게 옥새가 풀리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도 합니다.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그 김건희, 윤석열 그 두 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면죄부를 주는 거는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이 되기 전에 재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양심이 있는 뭐 국민의힘 의원이 많은 분들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있을 수 네. 있다. 네, 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게 네, 또 네. 20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믿고 어쨌든 해봐야 된다. 그 중에 다만 8명이 나오면 가장 좋지만 네네. 8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이탈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쌓아가는 과정이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그 공소시효가 지금 끝나는 과정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난번에 4표의 이탈표가 있었었죠. 네네. 네.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뭐 그걸 제가 뭐 예측하고 맞추고 이렇게 할 네. 수는 없는데 안에서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의원들이. 분위기는 조금 더 좋은. 네. 오히려 네. 그 최혜병 특검법보다 훨씬 더 많은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이게 아슬아슬하잖아요. 만약에 이 부결이 돼도 아슬아슬하게 막 표가 네네. 6표, 7표, 네, 6표, 네. 7표 이렇게 나오면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추진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게 그러면 이번에 통과돼. 이제 어.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가 한참 나오고 있는데 말은 안 해도 많은 국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선거와 관련해서 아니면 자기가 경선했을 때 이럴 때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것도 궁금해. 그 연장선상에서 네네. 명태균이 그런 얘기 했거든. 7가지 무슨 태풍이 지나갔는데 하나 지나갔다고 그 얘기 있잖아. 6가지인가 나머지 7가지인가. 6개. 나머지 그러면 6가지 7가지가 도대체 뭘까? 앞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지금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했잖아요. 네네. 그 전에 뭐 주진우가 7시간인가 5시간 뭐 인터뷰했다는데 네. 주진우 기자가 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터질 게 많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게 또 구속시켜 버리면 말을 못 하니까. 그 전에 뭐 확보를 해야 할 그런 텐데. 거에 대한 대비를 해 놓지 않았을까요? 나도 아, 했어요. 누구에게 네. 대신 아니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예. 또 이제 그 뭐 사실 밝힌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USB에 다 넣어놓고 어디에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이 가면 생기면 이거를 누구한테 줘라. 뭐 이런 참 것들을- 실물산 어디 가서 명태균 그 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보통 분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연배도 있고 뭐 그런 분인지 알았더니 얼추 저랑 비슷한 또래더라고요. 50 쉬운데 이게 많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린 놈은 시켜말해. 네. 비슷한 거 아니세요? 저는 처음에 뭐 그 말로만 듣다가 그때 한 어르신쯤 되신 줄 알았어요. 나도. 네. 머리가 허여시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또 뭐 책사 이런 표현 좋아하신다고 근데 이제 해가지고 뭐 하여간 말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구수하게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하는 게 네네네. 그분들 만남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일수록 여러 가지 많이 흘리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잘 주어서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사실은 진실을 파헤치는 어떤 계기로 삼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절대 신뢰 또 절대 의심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잘 보면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이나 이런 데서 뭐 이야기가 많이 근데 뭐 이야기는 확보할 수 있을 그분이 텐데.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영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 상당수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여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태풍이 그거는 6개 있다는 게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럴싸하네. 네.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으로 오래 했지만 세비를 반씩 나눠서 그러니까. 받아들인 건 난 진짜 금시초문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의원들도 만약 했다면 그건 계좌 추적은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네, 네. 그 뭐 물론 현금으로 뭐 건너서 받았다는 거 있지만 이 수사하다 보면 그런 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네요.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몇 명이나 날라갈라나. 보궐선거 거 언제 할라나.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모양새를 보니까 그게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기 전에 아마도 검찰은
그 두 사람 간의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이것을 그걸로만 봉합하려고 자르려고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아닌가 봐요.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갑자기 압수수색.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기자들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해놓으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서 왜 명태균이랑 김건희 측이 좀 틀어졌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그 이해하고 내용까지는 저는 알 수는 없고 아마도 대개의 경우 그런 게 틀어지는 경우는 어떤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합당한 어쨌든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거 아니면은 저거 네네. 같아. 그 선거법으로 이렇게 저기 잡혔잖아요. 성관이가 네네. 포착을 네. 했잖아. 그 검찰로 넘어왔잖아. 작년 연말에 성관이가 포착을 했고 아, 왜 이걸 안 빼줬냐. 정치자금법. 네. 약간 그것도 좀 있을 서운할 수도 수 있겠다. 있죠. 내가 그렇게 네. 도와줬는데. 아 그리고 저 김건희 특검이랑 최혜병 특검 재의결을 같은 날 할 예정. 네네 같은 날 하게 됩니다. 나눠가지고 뭐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면은 김건희 특검 먼저 하고 요건 나중에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럴 예정은 따로 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럴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예,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으면. 네, 예.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0월 10일까지 공소시효인데 특검이 그 전에 통과된다고 해도 사실 뭐 이제 예를 들면 최혜병은 거는 조금 네네. 늦게 가도 네네. 만약에 더 이렇게 예. 드러나면 한 방에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보시는 예,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해서-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네, 네. 그렇지. 그게 근데 이제 법을 전략적으로 김건희 보면. 특검법 같은 네. 경우에는 법이 통과되면 네. 법의 그 조항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중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제 10일 전에 이제 꼭 예, 통과시켜야 예. 한다고 이제. 의료대란 사안은 지금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일단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전혀 대책이 없고 고집불통을 계속 이제 피우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요. 오늘 저희가 저희 의료대란 특위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의사 수급 이제 추계 기구를 법제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정부가 대통령실 정부기구 산하에 위원회 산하에 의사 수급기구를 추계하는 뭐 이런 위원회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위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을 의료계에서는 환영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법제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예를 들면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뭐 의사 수급, 추산 추계 기구 같은 것을 이제 법제화하자고 하는 제안을 오늘 의료대란 특위에서 이제 했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의료진들도 이제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의사들과도 그리고 이제 정부도 들어와서 했으면 같이 하는 거고 여당과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할 그 생각. 옛날에 의료계 하면 민주당 쪽에는 좀 냉랭했잖아요. 네. 워낙 이제 보수 성향이 세서. 네. 근데 이번 이 의료대란 와중에 음.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네.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온도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기존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금방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사실은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이유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이제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우리 민주당을 완전히 또 지지하냐 그렇게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과정 정도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국힘을 엄청 싫어하고는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말이 안 통하고 자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 여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의사들을 거의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분노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야 의 정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이제 한 것인데요. 정부가 좀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구형이 3년 나왔잖아요. 아, 뭐 네. 검찰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네, 대략 뭐 예상은 예상을 했습니다. 네. 법정 최고치를 이제 네, 네. 뭐 구형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개별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기소하는 과정에서 뭐 소환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노출해서 망신도 주고 네. 그다음에 재판에 붙이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엄청 사람 피를 말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재심 가고 뭐 대법하고 이러면 그게 몇 년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도 검찰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그 과정에서 패가 망신하고 네. 그리고 사실 피가 마르고 네. 재산상의 불이익도 엄청 많거든요. 그거 자체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어서 그렇죠. 언젠가는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검찰의 표적이 되면 다 패가 망신한다.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런 수를 던진 것이다. 그것도 하나만 던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수를 던진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다음에 모두 7번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번의 기소가 있었고 그 4번의 재판에 붙여졌고 그 과정에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이 이제 벌어졌죠. 근데 이게 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리고 기소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재판에 붙인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것을 뭐 6번, 7번, 5번 기소, 4번의 재판, 그리고 한 번 또 지금 이제 이 기소를 조만간에 할 거로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주 5일 재판이 앞으로 벌어질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법정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악마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당에서 동요는 거의 없죠. 네. 의원들. 그 최고형을 때린 것도 그런 네. 겁니다. 얼마나 있으면 이렇게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징역형을 일부러 세게 때리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국민들이 이제 너무 그걸 잘 알고 계시다. 네. 이제 안 먹힌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저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뒤에 늘 서 있고 네. 저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표 어떤 면들을 알게 됐나요? 좀 떨어져서 잘 몰랐을 때와 실제로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제가 뭐 여러 자리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워낙 추진력 있고 일도 잘하시고 하니까 의사결정이 아주 신속할 것 같고 독선적일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은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가까이서 일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비서실장을 하기 전에는 같이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선 때 메타버스 추진단장 이거 하면서 그때 같이 일해본 네. 적이 있고 근데 가까이서 일을 해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꼭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여러 번 토론하고 그리고 찬성 의견도 듣지만 반대 의견도 꼭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연동형 네. 그 결정할 때 국회의원 그 선거제도 결정할 때는 연동형의 입장에서 비례 그 병립형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병립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병립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연동형을 연동형.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이야. 어떤 분들은 연동형이야. 막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막 내 말이 맞아 막 이거 갖고 막 네, 했을 네. 정도로 근데 충분히 그런 과정에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본인 생각을 쭉 정리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네. 야 정말 이렇게 결정하시는구나. 정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제 경험과 예를 들면 이것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때 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측면들이 저는 상당히 제가 많이 보고 배웠던. 약간 그리고 좀 개그 욕심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사실 유쾌하고 기가 장난기가 좀 많은 있으셔요. 분이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재명 대표가 놓여 있는 지금 상황이 거. 네.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조금 그쵸. 이런 막 상황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모습도 많이 있을 법한 그런 분이시에요. 근데 그게 몸 안에 있는데 그런 개구장이 같은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사실은 몇 개의 재판에 지금 휘둘리고 있고 본인을 잡으려고 뭐 사실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이제 공권력이 검사들이, 네. 노려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칼까지 맞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원래 기질이 사실 드러날 틈을 안 주는 게 좀 너무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면 좀 이렇게 박근혜 정권 그 몰락했던 그 말기 현상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때는 결정적 증거가 이제 나왔던 게 하나가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여권 내에서의 분열이 가시화됐던 게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엔 헌재에서 이것을 사실은 기각하지 않고 인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런 조건들이 같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좀 상황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잘 안 되나 봐요. 천준호 TV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고. 네, 천준호 TV 저 구독이라도 네. 많이 해주시면 알림이라도 갈 수 있도록 알림 좀 눌러주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후원에는 많이 거칩니까? 후원도 같이 오늘 후원 계좌 좀 같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네요. 저기 왔네. 있습니다. 농협 아, 301-0272- 제가요 6684-41 그동안에 비서실장 2년 하면서 거의 언론 인터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인데 뭐 이야기하면 당의 입장인 것처럼 이재용 네. 대표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옆에서 보고 듣는 바람에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면서부터 언론 인터뷰 좀 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에 비해서는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그래도 알려주십시오. 그 원외위원장의 교본을 썼다. 골목당사 천준호 하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용 위원장님 배워야 돼. 제가 열심히 배워서 저도 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원외위원장이 저렇게 하면 지역에 착근할 수 있다. 생활 밀착형 후보로서 그거를 정말 꾸준히 했어요. 골목당사. 네. 그래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네, 이제 네. 사람들 직접 만나고 그렇죠. 하는 그 거죠. 파라솔 네네네. 파라솔 피우고 찾아가는 네, 현장 네. 민원실 네. 같은 맞아. 거. 그거 진짜 잘했어. 네. 그리고 왜냐하면 천준호 의원 지역이 그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강북 갑인가 어딘가 네네, 갑입니다. 갑이죠. 강북갑. 쉬운 지역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고. 구독하셨어요? 해야지. 이제 해야지.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저도 힘을 받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우리 당원과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아깝지 않도록 잘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꼭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획을 긋도록 하고 반드시 이 선거의 결과로 김건희 여사를 아웃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5곳 중에 4곳은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보궐선거 압승하고 또 서울교육감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저녁에 최강신바 내일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정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갑자기 임시 공휴일을 때렸어. 그건 내가 동의하지 못해. 네. 원래 공휴일은 우리 쉬거든요. 네, 네. 이건 내가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 해서 내일 합니다. 최강우 의원하고 신희진 변호사 함께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 내일 출연진이 좋네요, 아주. 네, 내일 7시에 내일도 나오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이재은 위원장, 김기현 변호사 그리고 천준호 의원 모시고 내부자들 진행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